2026년 1월 15일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즉시 데이터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하지만 3개월간의 교차 검증 결과 데이터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대장 건강 지수가 서구인보다 40% 높았고 70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미국 40대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을 먹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미국 보건당국은 즉시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수백 년간 한국 식탁에 당연하게 놓여있던 그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58세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 역학조사관이죠. 지난 25년간 전 세계 질병 패턴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에볼라부터 아시아의 조류 독감까지 현장에 직접 가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저는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국장이 저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였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암 통계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서 검증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이 통계를 조작할 리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미국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인데 한국은 15명이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더 이상한 건 추세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계속 상승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검진율 차이 아닙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검진율이 미국보다 2배 높습니다. 더 많이 찾는데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였죠.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비행 내내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유전적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인과 미국인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암 발생률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3세들의 대장암 발생률은 백인들과 비슷했거든요. 그럼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나 생활습관 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월 21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었죠. 연구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예상하셨습니까? 그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지난 3년간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낮은 대장암 발생률이 믿기지 않아서였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국 연구팀들이 검증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없음, 검진 방식 정상, 통계 처리 적정. 모두 한국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한국인들이 뭘 다르게 하길래 암 발생률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연구팀장이 말했습니다. 식습관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식습관이요? 그게 암을 막는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연구원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인 500명과 미국인 500명의 대장 내시경 영상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용종 발견율 미국 35%, 한국 18%, 선종 발견율 미국 22%, 한국 9%, 대장 염증 지수 미국 평균 4.2, 한국 평균 2.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배 차이가 아니라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였습니다. 한국인 평균 세넌 지수 5.8, 미국인 평균 3.2.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의 2배 차이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200억 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요거트 먹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도 먹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일 균주입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건 수십 가지 균이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할 그 음식이 세계의학계를 뒤흔들 줄은 말이죠. 그날 저녁 연구팀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국, 그리고 작은 접시들이 여러 개 나왔죠. 연구팀장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저는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매웠습니다. 너무 매워서 물을 찾았죠. 연구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인의 건강 비결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매운 채소가 암을 막는다고요. 다음날 저는 한국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20년간 축적된 암 환자 식습관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대장암 환자 1만 명의 식습관 분석 결과였습니다. 김치 섭취량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 그래프가 보였죠. 하루 김치 섭취 영해인 그룹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이었습니다. 하루 1회 섭취 그룹은 28명, 하루 2회 섭취 그룹은 18명, 하루 3회 이상 섭취 그룹은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멍하니 봤습니다. 김치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니까요. 김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원래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변수 통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운동량,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를 모두 동일하게 맞춘 그룹들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김치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평균 김치 섭취량은 하루 100g이었습니다. 1년이면 36kg이죠. 평생 70년을 먹는다면 2.5톤입니다. 이게 정말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연구원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해외 이주 한인들의 추적 조사 결과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1세대의 대장암 발생률 변화 그래프가 보였죠. 이민 직후에는 한국인 평균과 비슷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20년 후에는 미국 백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민 후에도 김치를 계속 먹은 그룹은 발생률이 낮게 유지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김치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연구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김치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게 30일 발효된 김치입니다. 그가 현미경 화면을 켰습니다. 김치 1g을 확대한 영상이었죠. 화면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장이 말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김치 1g에 약 10억 마리가 살고 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100g을 먹으면 1000억 마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연구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김치에서 발견되는 유산균 종류 목록이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유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와이셀라 속, 페디오코커스 속 종류만 40가지가 넘었습니다. 연구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먹는 요거트에는 보통 2가지에서 5가지 균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는 40가지 이상입니다. 그것도 자연 발효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생태계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 공장이었습니다. 연구실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치 섭취 전후 장내의 미생물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김치를 4주간 매일 먹은 미국인 피험자 10명의 데이터였죠. 섭취 전 장내의 미생물 다양성 지수는 평균 3.1이었습니다. 4주 후에는 4.8로 올라갔습니다. 약 55% 증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염증 지표였습니다. 대장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4주 만에 이 정도 변화라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의학계가 놓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암 치료제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밥상에 김치 한 접시 올려놓고 암을 예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1월 23일 아침,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연구소장이 저를 지하 3층 발효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냉장 보관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70년간 숨겨온 비밀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항아리가 비밀이라고요. 그가 한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든 김치는 6개월 발효됐습니다. 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신맛과 감칠맛이 섞인 냄새가 났죠. 연구소장이 샘플을 채취해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유산균수 1g당 50억 마리.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본 30일 발효 김치는 10억 마리였는데 6개월 발효는 5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GABA 감마아미노 뷰티르산 함량이 일반 김치의 8배였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12배. 장 건강의 핵심인 단세지방산 수치는 15배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연구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장기 숙성 김치를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묵은지라고 부르죠. 그가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묵은지 섭취자와 일반 김치 섭취자의 건강지표 비교였습니다. 묵은지를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8명이었습니다. 미국 평균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치매 발생률이었습니다. 묵은지 섭취 그룹은 비섭취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62% 낮았습니다. GABA 성분이 뇌신경 보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천연 약품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발효 기술을 70년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부터 축적된 발효 데이터였습니다. 최적 온도, 습도, 소금 농도, 재료 배합비, 발효 기간별 성분 변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서구가 항생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할 때 한국은 조용히 발효 과학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3세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급히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긴급보고, 한국의 발효식품이 서구 의학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국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 과장된 것 같습니다. 김치가 암을 막는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국장이 다시 답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 의학계는 한국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우연히 건강 지표가 좋을 뿐이지 그들이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1월 25일 저는 국제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건 당국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한국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김치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률의 역상관 관계, 장기 발효 김치의 놀라운 성분 증가, 묵은지 섭취자의 낮은 치매 발생률,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박사, 이 데이터는 한국 측이 제공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국 식품을 홍보하려고 데이터를 부풀렸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치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캡사이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띄웠습니다. 한국의 위암 발생률도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20년간 35% 줄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치 몇 접시로 암을 막는다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서구 중심의 의학 체계에서 작은 아시아 국가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겠다고.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저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인 자원자 100명을 모집해서 12주간 김치 섭취 실험을 하겠다고.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제가 직접 감독하는 겁니다. 연구팀장이 동의했습니다. 2월 1일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 100명이 모집됐습니다. 나이, 성별, 건강 상태를 고려해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죠. 실험군은 매일 김치 150g을 섭취합니다. 대조군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나머지 식단과 생활습관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실험 시작 전 모든 참가자의 장내의 미생물을 분석했습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지표도 측정했죠. 대장 내시경으로 장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실험군 참가자들이 변화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 배변이 규칙적이다. 속이 편하다는 얘기들이었죠.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관적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4주째 첫 번째 중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험군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가 평균 3.2에서 4.1로 올랐습니다. 28% 증가한 겁니다. 단 4주 만에 말이죠.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 3번이나 재검증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8주째 두 번째 중간 검사. 이번엔 혈액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실험군의 CRP 수치가 평균 2.8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43% 감소였습니다. 장 투과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대조군은 여전히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래프를 멍하니 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과관계였습니다. 12주째 최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장 상태를 다시 확인했죠.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군 중 24명이 실험 전 발견됐던 작은 용종이 크기가 줄거나 사라졌습니다. 장 점막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염증 점수가 평균 4.1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김치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효과 크기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저는 다시 국제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화면에 각국 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12주간의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28% 증가, 염증 지표 43% 감소, 용종 크기 감소 또는 소실, 모든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이번엔 침묵이 길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을 톰슨 박사가 직접 감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제 팀이 모든 과정을 통제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 결과가 재현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국에서 같은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마침내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3월 20일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김치 실험을 자국에서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영국 보건청은 런던에서 200명 규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대학병원과 협력해 300명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소르본 대학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캐나다는 토론토에서 즉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치가 부족했던 겁니다. 각국에 소량씩 수출되던 김치로는 대규모 실험을 감당할 수 없었죠. 3월 25일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출용 김치 생산 확대와 품질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 식품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중소김치 제조업체들도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4월 5일 첫 번째 대량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으로 20톤, 독일로 30톤, 프랑스로 15톤의 김치가 실험용으로 보내졌습니다. 4월 10일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긴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4월 15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FDA 국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이 미국인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20명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김치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내 대규모 임상시험 승인. 둘째, 한국 발효 기술 도입 검토. 셋째, 김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검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마침내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5월 1일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발효혁명, 서구 의학의 맹점을 찌르다. 기사는 김치의 건강 효과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70년간 축적한 발효 과학 데이터를 소개했죠.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암 연구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을 식탁에서 찾아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김치가 동났습니다. 한인 마트 앞에 줄이 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치 주문량이 전월 대비 400% 급증했습니다. 5월 10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낮은 대장암 발생률이 발효 식품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국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문화가 현대의학이 놓친 예방의학의 핵심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김치를 비과학적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5월 15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립암연구소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공동연구 협약을 맺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음식을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메인이 이 장면을 다뤘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의 밥상이 사실은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백 년간 해오던 대로 김치를 담그고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알아챘습니다. 과학이 증명했고 데이터가 말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5월 20일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발효식품과 공중보건이었죠.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신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발표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각국에서 진행된 김치 실험 결과를 종합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영국 실험 결과 12주 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 32% 증가. 독일 실험 결과 염증 지표 38% 감소. 프랑스 실험 결과 장 투과성 개선율 45%. 캐나다 실험 결과 용종 크기 감소율 28%. 모든 실험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무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재현 가능한 인과관계입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효 기술 전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독일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 식품안전협력 협정을 맺으려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도 발효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치는 원래 일본의 스케모노에서 유래한 것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고문원에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김치 제조법은 삼국시대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1500년 전입니다. 일본 스케모노 기록은 몇 세기입니까? 일본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논의는 기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김치의 건강 효과는 명백합니다. 회의는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WHO는 발효식품 섭취를 공식 건강 권고사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발효식품 연구의 협력센터로 지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이 세계 보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 대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를 지켰을 뿐입니다. 6월 1일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산 김치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겁니다.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는 제조법도 다르고 발효 과정도 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과학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축적한 발효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데이터가 없었죠. 6월 10일 미국 타임지가 표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치 항아리 사진이 실렸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발효혁명, 한국이 세계 식탁을 바꾼다. 기사는 한국의 발효, 과학이 어떻게 세계의학계를 놀라게 했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서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다. 경제는 크지만 과학은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놓친 가장 근본적인 과학, 생명과 건강의 과학을 수백 년 전부터 완성하고 있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산 김치 수출량이 전년 대비 600% 급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 톤이었던 게 올해는 18만 톤이 됐죠. 수출액은 3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한국 김치 산업이 하루아침에 글로벌 산업이 된 겁니다. 6월 20일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 최대 식품 기업이 한국 김치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한국식 발효 기술로 김치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미국 식품 대기업도 한국 기업의 기술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발효 기술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죠. 대신 기술료를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이 지적재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김치를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학 데이터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알아서 따라왔습니다. 7월 1일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 초대받았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새 메뉴를 선보이는 자리였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셰프가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코스의 핵심은 한국 발효 기술입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김치를 곁들인 굴 요리였죠. 맛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감칠맛이 굴의 풍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묵은지를 활용한 스테이크였습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이 고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WHO 발표를 보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발효 기술을 배웠죠. 이제 김치 없이는 제 요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한 셰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앞다퉈 김치를 메뉴에 올렸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본고장 파리에서조차 김치 열풍이 불었죠. 7월 10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이 김치맛 스낵을 출시했습니다. 첫 주 매출이 예상의 3배를 넘겼죠.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김치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맛 파스타 소스, 김치 피자, 김치 버거, 심지어 김치맛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 식품 산업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김치 발효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었. 창업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70년 발효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켰습니다. 이제 온도, 습도, 재료 비율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발효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조건을 조절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6개월 걸리던 숙성이 AI 최적화로 4개월로 단축됐다고 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기업과 공동 개발한 겁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들의 데이터가 핵심이었으니까요. 한국이 기술의 공급자가 된 겁니다. 7월 20일 학계도 변했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발효 과학 석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도 한국 학내에 발효식품 전공을 만들었죠. MIT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세계 명문대들이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7월 25일 문화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발효 식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발효의 마법, 한국이 세계를 먹여 살리다였죠. 첫 주 글로벌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는 한국의 김장 문화, 장 담그는 과정, 발효 과학의 원리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졌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과학적일 줄 몰랐다. 김치 하나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한국에 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 8월 1일 관광산업까지 바뀌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효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 장 담그기 체험, 발효 음식 시식 코스였죠. 외국인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6개월치 예약이 2달 만에 마감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골 마을을 찾아가 할머니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세계인의 선생님이 된 겁니다. 8월 10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 여행이었죠. 저도 김치 담그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전주의 한 한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김치 체험장이었죠. 할머니는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과정을. 저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70년간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과학 논문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그냥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해온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백 년의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기해요. 우리가 평생 해온 걸 배우러 오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세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치 담글 뿐인데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을 그냥 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과학이었고 그 과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지난 7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미국 보건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대장암 발생률 그래프가 떴습니다. 2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김치 섭취량과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수행한 12주 실험 결과. 네 번째는 각국에서 재현한 실험들의 종합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발표가 끝나자 국장이 물었습니다. 톰슨 박사, 결론이 뭡니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식습관을 미국 식생활 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에게 김치를 먹으라고 권장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식품 섭취를 공식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김치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한국 음식입니다. 미국 식생활 지침에 외국 음식 이름을 넣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띄웠습니다. 과학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8월 20일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개정될 미국 식생활 지침에 발효식품 섭취 권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죠. 성명서에는 김치가 구체적 예시로 명시됐습니다. 이는 외국 음식이 미국 공식 식생활 지침에 이름을 올린 첫 사례였습니다. 성명서 발표 직후 미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 김치 미국 식탁의 새 기준되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지혜를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방의학의 정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치료에 집중할 때 그들은 예방을 실천하고 있었다. 8월 25일 글로벌 파급력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호주도 식생활 지침 개정안에 발효식품을 포함했습니다. 유럽연합보건위원회도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움직이자 세계가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우리는 이를 자랑하기보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통을 지켜온 선조들께 감사하며 이 유산을 더 발전시켜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한국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9월 10일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냥 수백 년간 해온 대로 살았을 뿐이다.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고 발효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데이터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지표로. 서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다. 경제는 컸지만 과학은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의학 연구보다 더 근본적인 답을 식탁에서 찾아냈다. 이제 세계가 배울 차례다. 한국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인생 25년 역학조사관 경력 중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의 비밀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국의 평범한 식탁에 있었습니다. 9월 15일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은퇴 후 개인 휴가였죠. 서울의 한 시장을 걸었습니다. 김치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김치를 담그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년 넘었지요. 시집 올 때부터 담갔으니까요. 60년입니다. 할머니는 과학 논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유산균이 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김치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7개월 전 처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매운맛이 좋았습니다. 그 맛 속에 담긴 과학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가르쳤다. 건강은 거창한 의학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이라는 것을. 작은 나라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자랑하지 않아도 세계가 알아본다는 것을.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과학을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치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당연하게 담가 먹던 그 음식이 세계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김치를 먹을 겁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식습관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까요.